여러 개가 있어요. 수필에는 어디 갔다 오면 기행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깨달음이나 성찰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담아 아까 말한 경수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감상문 같은 것도 전부 다 수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기 형식도 있고 대화 형식도 있고 한데 여기는 딱 봐도 산촌 여정이죠. 그쵸? 산촌 여정이잖아요. 현대수필4 보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 어디 갔다 온 그 여정. 여러분 우선은 기행문 하면 무조건 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 어디 갔는지. 먼저 여정 먼저 있고요. 견문 있어야 되고요. 감상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뭘 느꼈는지. 기행 수필도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거기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행 수필은 기행문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갔고 무엇을 봤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면 기행 수필은 무엇을 느꼈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표현법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1번에 표현법이잖아. 적절한 거 물어보잖아요. 적절한 거. 우선 감각적 이미지는 여러분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공감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연물을 향해서 내적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는지, 현상의 얽매인지를 비판했는지, 글쓴이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는지, 관습적인 표현. 여러분 관습적인 표현이 뭔지 알아요? 속담이나 관용어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서의 보편적인 개인의 정서를 보편적 정서로 만들고 있는지,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들 느끼는 정서다 이런 표현이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그쵸? 그게 드러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이 A,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표현 방법이랑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죠. 똑같아요. 그 대신에 얘는 범위를 좀 정해주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이 기역, 미음 중에 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당연히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읽으면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그의 시, 소설, 그리고 수필 모두 통합해 놓은 그의 산촌여정. 무슨 말이에요? 소설의 느낌도 있고 시도 나타나고 그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촌여정인데 실제로 산촌여정은 시와 일기와 편지글로 돼 있대요. 여러분 이 글의 구성을 다 알려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마치 그의 글솜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양식만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있어도 자 도시적인 체험과 전원의 자연 체험을 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도시적 이미지와 자연적 이미지가 같이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을 찾으라는 뜻이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도시만 있거나 시골만 있는 산촌만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이거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 여러분? 그 부분을 찾아보라. 지금 방송을 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어야 돼요. 읽기 싫지만 선생님이 읽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A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잃어버린 지도 20여 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MJB가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커피요. 커피. 근데 그거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린 지가 20여일이나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도시를 떠나온 지 20여일이 됐다는 뜻.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적인 단어가 나타난 겁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안 오고 최전부는 이따금 하도롱빛 소식. 여러분 하도롱빛이 뭐냐면 옛날 지금 편지지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옛날 편지지 무슨 색깔이냐면 약간 이것보다 조금 더 주황색? 이것보다 조금 더 주황색이 그러니까 여기 이 책상보다 조금 더 주황색인 본 적 있나? 이 편지 봉투 약간 주황색 빌 나는 편지 봉투 본 적 있어요? 되게 얇아요. 선생님 본 적 있거든요. 본 적 없어요? 그게 옛날 편지지요. 종이가 귀했으니까 하얀 편지지 못 쓰고. 그래서 하도롱빛 소식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도롱빛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편지지 안에 있는 어떤 반가운 소식이라든가 도회지의 소식. 왜냐면 편지는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도시에 있었죠? 그쵸? 도시의 소식을 가져온다 이런 표현. 무슨 적 심상이에요 여러분? 앞에 미각
그쵸? MJ의 미각적 심상이고요. 하도롱빛 소식은 시각적 심상이죠. 거기에는 누에고치 여러분 MJB는 네모를 치실게요. 지금부터 도시적인 거에 네모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골적인가? 여기서 뭐라고 나오지? 자연적인 거에 동그라미를 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MJB는 네모를 치고요. 누에고치 동그라미, 옥수수 동그라미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해요. 내 가족도 사실 도시는 아닌가 보네요. 도시에 계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 도시에 올라가서 살았고 가족들은 여러분 자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나 봐요. 이해되시나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일가는 나입니다. 나.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심정을 여러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2번에 1번. 채전부는 여러분 우체부를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예요. 도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옥수수나 누에고치를 기르는 사람들인가 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랑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도시에서도 이런 농사는 간단한 농사는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시골에 사는데 도회지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은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 8방선에는 여러분 노루 동그라미, 멧돼지 동그라미 그리고 기우제 동그라미 개골창도 동그라미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 동그라미 본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시골에 있다는 그런 곰까지 내려와 멧돼지 내려와 무서워. 어떻게 살지? 실제 멧돼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예전에 한 4년 전에 선생님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니까 2년 가까이 됐으니까 4년 전에 선생님이 남자친구랑 같이 시골집에 같이 갔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낚시를 하고 싶다 해서 선생님 집이 고흥이라서 고흥 쪽이라서 바닷가 조금만 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낚시하고 가고 싶다 해서 낚시를 하고는 9시쯤에 광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된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나와. 선생님만 알아요. 자주 다니니까. 개통했네? 엄청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없고요. 양쪽에. 우리 차만 가고 있는데 멧돼지 2마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쳤어요. 다행히 막 크지 않아 50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아기 멧돼지 2마리였는데 새끼 멧돼지 2마리였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새끼 멧돼지만 있을 리가 없죠. 어미 멧돼지 있을까봐 차에서 한동안 못 내렸어요. 근데 뒤에 차가 오는데 그거를 안 치우면 차가 그걸 밟아가지고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길가에 치워줬는데 한 마리가 아직 안 죽고 있더라고요. 한 마리는 죽었고. 새끼 멧돼지인데 이만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막 군대 갔다 야 멧돼지가 티코만 해 막 이러잖아요. 모닝만 해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거짓말 진짜 모닝만 해요. 멧돼지가 엄청 근데 멧돼지가 내렸대. 너무 무서워. 선생님 시골에는 아직도 멧돼지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차가 안 다니니까 차 안 다니는 줄 알고 거기서 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걔를 안 치면 밑에 옆에 다리였거든요.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핸들 꺾었으면 우린 죽었을 건데 핸들을 안 꺾고 이제 속도를 줄이긴 했는데 멧돼지 여러분 거짓말 진짜 이만하고요. 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멧돼지도 잡으러 가고 사슴도 잡으러 가는 거 완전 시천년이었어. 제가 천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없어요. 남자애들 만약에 최전방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까마귀가 그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까마귀 입만합니다 여러분. 날개 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여러분. 증거 영상을 해야지.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남자애들 많이 나왔죠. 한 3년 나왔나요? 왜 갑자기 다 가야지 뭐. 가야지. 그 사이에 남북 통일이 되잖아. 가야죠. 남북이 통일돼도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안 바뀔 거예요. 가로칠게요.
동물원에서 부분부터 가로칠게요.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 안에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준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듭니다. 까지 가로칠게요. 도시적 생각이에요. 도시적 생각. 그러니까 얘는 도시에 있을 때는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원에 놔둔 게 아니고 나는 동물원에서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여기도 풀어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오랫동안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적인 생각과 이 여기에 있는 작가는 도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차랴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 들어가듯 지규법이죠.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시각적 심상이네요.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지규법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별빛 시각이죠. 시각 별빛 시각이죠 여러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해지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이 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운행하는 기척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만큼 별이 잘 보인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에 청각하죠. 됐습니까? 이 정도는. 객주집 방에는 석유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석유 등잔 밑에 할 거예요. 밑에 밑줄 치고요. 밑줄 쳤어요? 밑줄 쳤어? 아직 안 써.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 도해지의 석간 네모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여러분 석유 등잔 냄새를 맡고요. 이거 후각적 심상이죠? 그쵸? 후각적 심상이고 석유 등잔 냄새를 맡고요. 내가 도해지에 있을 때 석간이라는 것을 썼대요. 그 냄새를 떠올리게 된다. 소년적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해죠? 그러면 선생님 밑줄 쳤죠? 아까 석유 등잔에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찾을 수 있겠어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정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으슥하도록 콧과 연초 갑지를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배짱이 동그라미 한 마리가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색채 시각적 노곤한 꿈에 마치 영어 T자 여러분 네모 를 쓰고 건너듯이 유다른 기억에 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 네모를 하여 놓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지에 여러분 밑줄 네모 칠게요.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청각적 심상. 성악을 여러분 여기 성악 청각적 심상이고요. 성악에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무엇의 소리니까? 무엇 소리라고 여러분? 뭐가 성악 소리처럼 들린대? 배짱이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배짱이 울음소리를 시골적인 것을 지금 도회적인 느낌을 주게 했으니까 성악에는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죠. 얘는 시골적인 것과 도회적인 것 섞여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껴져요? 그러니까 3번의 정답 3번의 정답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소리, 네모, 청각적 심상 또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B. 시, 청각, 후각적 이미지 나열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그만큼 잘 들린다는 소리는 굉장히 나머지들은 소리가 없다. 고요하다. 됐습니까?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만들어주니까 2번에 2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선생님 이거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해서 2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소리 나니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정적이거나 고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2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뚜라미 소리 말고는 나머지가 전혀 안 들린다는 소리는 그만큼 고요한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비록 방명록을 꺼내요.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서 머루빛 잉크 시각 산촌의 시의 정서의 기초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자연의 모습 때문에 나는 시를 떠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라는 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냄새 후각적 냄새가 나면서 폐부의 한란기 같은 기를 느낍니다. 촉각. 이렇게 차가운 물 먹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기운 느껴지죠? 여러분 그걸 표현한 겁니다. 촉각적 신상이죠. 나는 백주의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싸늘한 곡선은 시각의 촉각화. 창석 동그라미. 창석이 왜 동그라미냐면 여러분 이끼가 낀 이런 의미예요. 이끼 낀. 도시의 지붕에 이끼가 끼진 않잖아요. 그쵸? 이끼가 낀 지붕에 별빛이 내리치면 시각.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같은 소리 청각. 여러분 장독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이거 둘 다 어디서 느낀 거죠?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느낀 거죠. 그쵸? 3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입니다. 도회지 이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각적 심상이었고요. 벌레 소리가 요란 또 청각.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럴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광음은 여러분 빛과 그림자, 다른 말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주위가 이렇게 조용하고 까맣고 적막하기만 하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시간의 흐름조차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맥박 소리가 방안을 방제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맥박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후각적 심상이, 청각적 심상이고요.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자신의 몸을 시계처럼 표현한 겁니다. 코로기계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코로기계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왜냐하면 석유 등잔을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네모. 3kg처럼 생긴 도해지 소녀가 여러분 네모 여기서 말하는 도해지 소녀는 어떤 잡지 같은 데서 나오는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기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들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에서 깨어버립니다. 내가 시골에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해됐습니까? 2번에 3번 너무 적절한 거 느껴지실 겁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벽 못에 이거 왜 이 사람이 여기 왔는지 놀러와서 왜 이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아파서 요양 온 거예요. 집이 굉장히 가난한데 아파서 요양 온 거. 이상님 이상 알죠 여러분? 이상 아나? 이상 몰라요? 우리 시 안 했나? 거울 속에는 나는 왼손잡이요 악수를 할 수 없는 왼손잡이.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아 여기 거울 없네. 거울 없대. 고등학교 3학년에 헷갈리나 보다. 고등학교 3학년에 들었어요. 이상님은 띄어쓰기를 안 하는 시로 되게 유명하세요. 시 보시면 띄어쓰기 안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정신착란 증세도 있으셨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거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쇠약해지셔가지고 이렇게 요양을 와 있는 상황이에요. 중략 부분 후에 교회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역을 수말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의 농민들까지도 사랑하는 신 앞에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찬송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청각적 심상이고요. 포플러 나온 밑에 염소 한 마리를 메어 놓았고요. 염소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구식으로 수염이 났습니다. 나는 그 앞에 가서 그 총명한 동공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동공은 여러분 염소의 동공이에요. 셀룰로이드네요. 만든 정교한 구슬이 오브라트 네모 싼 것 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염소 눈이요. 시골적인 것을 도회지 감성으로 써놓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도색 눈자위가 움직이면서 시각적 심장이고요. 내 심정과 오하게 고르지 못한 반상을 업수히 여기는 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심정을 무엇하고 있냐? 자조하고 있어요. 염소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셨죠?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입니다. 옥수수밭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람이 불면 갑이 부딪히는 소리 청각적 심상 옥수수 납니다. 카마인 네모빛 꼭두마가 뒤로 휘면서 너울거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옥수수밭을 보면서 옥수수가 일자로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 관병식을 하는 군인들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시골적인 것과 도회적인 것이 똑같이 있네요. 장엄한 예포 소리가 분명합니다. 팔봉사에서 총소리가 들렸대요. 장엄한 예포 소리가 분명합니다.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 곁에 조소의 간을 떨어뜨린 공기중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 조소. 소조네요. 소조. 미안해요. 소조. 작은 새죠. 내 곁에서 작은 새의 간을 떨어뜨린 공기총 소리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 있었던 어떤 것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작은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옥수수밭에서 황, 백, 황, 흑, 회, 또 백 갖가지 세개 개가 퍽 여러 마리 열을 지어 걸어옵니다. 시각적 심상이고요. 센슈얼한 계절의 네모, 센슈얼한 흥분이 이 코삭스 네모의 관병식이 한층 더 화려하게 합니다. D를 안 했네요. 여러분 2번에 4번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아니에요. 자조는 나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자조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자조? 자신의 내면 심리에 대한 자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더 읽을 필요는 사실 없긴 해요. 1번의 정답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죠? 1번의 정답이 나왔을 거예요.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겠죠? 뭘 더 읽고 앉아있냐? 자, 마지막 슬픔에 관하여서 읽으겠습니다. 여러분 1번의 윗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각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 친절하죠? 처음에는 깨달음 먼저 나오는데 이런 경우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 중간이 개인적 체험, 그러니까 깨달음을 먼저 알려주고 체험을 얘기해주는 부분은 흔치 않아요. 보기에서 이걸 먼저 가르쳐준 겁니다. 이거 깨달음 먼저 나오고 개인적 체험 두 번째 나와 중간에. 그때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구성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기서는 어떤 깨달음이고 어떤 것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표현 방법 쓰는 거잖아요. 지금 표현 방법 찾는 거죠. 뭐 의인법 나타나고 비유법 나타나고 됐으니까 3번 윗글에 글쓴이 A와 보기의 화자 B가 여러분 이건 당연히 뭐부터 읽어야 돼요? 윗글 먼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보를 좀 합시다. 슬픔에 대하여. 이 글은 글쓴이는 죽음을 앞둔 자식으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슬픔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깨달았다 했죠. 그러면 어떤 걸 깨닫냐? 슬픔을 위대한 외술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 예술가들의 모습을 통해 슬픔이 영혼을 정화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슬픔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얘는 슬픔의 다른 가치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슬픔을 극복해 얻게 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 사람의 일생은 기쁨과 슬픔에 경이로하여
짜가는 한 조각의 은비단일 것이다. 무슨 법이니? 원관념 사람의 일생은 한 조각의 비단이다. 보조관념이에요. 됐습니까? A는 B다. 무슨 법? 은유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쁨과 슬픔을 경위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경위. 여러분 경도죠. 이게 위도죠. 시를 짤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짜지는 거 알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씨 잘 안 되네 이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짜지는 게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은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기쁨만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도 없고 슬픔만으로 평생을 지난 사람도 없다. 기쁘기만 한 듯이 보이는 사람의 흉중 가슴 속에도 슬픔이 있으며 슬프게만 보이는 사람의 눈에도 기쁜 웃음이 빛날 때가 있다. 대꾸법이죠. 대꾸법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꾸법인 건 대충 알 겁니다. 2번에 1, 2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통해 추상적인 어떤 거 인간의 삶이라는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천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시적 형상화가 나타났죠? 그 다음 대꾸법 나타났고요. 대비적인 의미 어떤 이미지? 슬픔과 기쁨의 이미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번에 2번까지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쁘다고 해서 그것에 만취될 것도 아니고 슬프다 해서 절망만 일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책상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있다. 이거 깨달음 아니죠? 지금 내 상황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깨달음 아닙니다. 고우가 그린 들에서 돌아오는 농가족이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얇게, 여러분 가로치세요. 푸른 하늘부터. 넓은 들에는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데 젊은 아내는 바구니를 든 채 나귀를 타고 남편이 농부는 포크를 메고 그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까지 가로 닫고 그림 묘사. 가로치겠습니다. 생활하는부터. 생활하는 사람의 세계를 그린 가운데 이보다 더 평화로운 전경 밑줄. 이 사람의 무엇입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 끔치 않을 것이다. 넓은 들 한가운데 마주서서 은은한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농부네외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밀레의 만종에서 보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림은 다음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밀레와 고우의 가슴속에 있는 밑줄 평화 지향 사상은 마치 한 샘에서 솟아난 물처럼 지규법 구별할 수 없다. 밀레랑 고흐의 그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느껴지는 평화에 대한 지향은 다르지 않다는 표현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가로 닫고 느낀 점입니다. 그 무서운 가난과 고뇌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가라앉히는 평화경이 창조될 수 있었을까? 신비로운 일이다 느낌이네요. 베토벤의 전용교향곡이나 봄의 소나타를 들을 때도 나는 이러한 신비를 느끼는데 둘 다 베토벤의 귀머거리가 된 이유의 작품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슬픔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정화하고 높고 맑은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아닐까? 서리법이고요. 의문형 문장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밑에 깨달음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을 통해서 예술혼으로 바꾼 사람들 고흐, 밀레, 베토벤이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예시적 성격이 나타난 겁니다. 1번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에 4번도 동그라미를 칠 수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됐어요? 힘내. 곧 끝나요.
예수 동그라미 자신이 한없이 비의 사람도 아니었더라면 인류의 가슴 덮은 검은 하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서리법 떠나고요. 공자와 석가 동그라미 다 그런 분들 어떤 분들 비의 사람이어서 됐어요? 비의 사람이라서 인류의 가슴에서 검은 그늘을 걷어낼 수가 있었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가 슬프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걷어내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여러분? 그러면 1번에 2번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예술적 소재를 통한 글쓴이의 깨달음은 예수, 석가, 공자 등의 삶에 대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나의 막내 아들은 여기서부터 경험입니다. 중간이죠. 이해되셨어요? 나의 막내 아들 그랬으니까. 지난 봄에 국민학교 1학년이 되어야 할 나이다. 벌써 2년 전이다. 그때 아이는 신장종애라는 매우 드문 아동병에 걸렸다. 그러나 수술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데 오늘 그 병이 재발한 것을 비로소 알았고 오늘의 의학으로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선고를 받았다. 경험입니다. 아이의 손목을 하나씩 잡고 병원문을 나서는 우리의 내외는 천근 쇠덩이가 가슴을 눌러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은 시골서 보지 못한 높은 건물과 자동차의 홍수, 사람의 물결들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여러분,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수하죠. 이 부분은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가 우리가 죽을 것은 알고 있죠. 우리는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높은 건물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 봤을 때 무엇을 심화시키고 있습니까? 비애감을 심화시킨다.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슬픈 장면이면 더 슬프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5번까지 2번에 5번까지 됐습니까?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아까 디귿이 아직 깨달음이 나타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번의 정답은 3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에게는 티끌만한 근심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서 아들이여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맹목을 만들기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다행했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어떤 것에 매달릴 수 있기도 하고요. 자신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니들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죽는다는 거 알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치만 그게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 이 아이가 이 죽음 자기가 언제 죽을 거 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빠 구두 그는 구두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두가 신고 싶었나 보다. 우리 내외는 그가 가리킨 가게로 들어가 낡은 운동화를 벗기고 가죽신 한 켤레를 사서 신겼다. 어린 것의 두 눈은 천하라도 얻은 시 기쁨 듯한 기쁨으로 빛났다. 여기 계속 경험이죠? 우리는 그의 기쁜 얼굴을 차마 슬픈 으로 볼 수가 없어서 마주보고 웃어주었다. 오늘이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요 우리에게는 질식할 듯 암담한 날임을 누가 알랴. 서리법.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이라 한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 나는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표현을 옳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 의사의 선고를 받고 듣고 천길랑 떨어지기도 떨어지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으니 이는 천붕보다 더한 것이다. 슬픔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화자의 슬픔의 크기를 표현해준 부분입니다. 역시 서수자의 6.25 전쟁 때 두 아이들이 있었다. 자식이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버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까마득히 못 미침을 이제야 세 번째. 그러니까 자식을 6.25 전쟁 때 2명이나 잃고 마지막 남은 자식 하나도 이렇게 병으로 잃게 되는 상황인 거죠.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2년 전 어느 날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경과를 들은 거죠? 구두신도 사줬다가. 그쵸? 근데 2년 전으로 돌아가요. 1번에 3번 맞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이가 밖으로 놀러 갈 때 나는 그의 손목을 쥐고 넌 커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사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너 다른 사람의 나쁜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말이다 하고 말했다. 그는 그로부터 누구든지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밤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이 모든 고귀한 것은 한결같이 슬픔으로 생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없이 청명해 보이는 내 아들의 잠든 얼굴 안타까이 바라보았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먼저 제시했지만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린 거예요.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해됐습니까? 경험의 결과 깨달음 얻은 거 순서가 달라졌어요. 이해되죠? 깨달음 먼저 얘기하고 경험 얘기했으니까 깨달음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4번에는 개인적 슬픔과 고통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의 결과다. 여러분 슬픔을 깨달음으로 얻을 수는 않겠죠. 여러분 개인적 깨달음으로 슬픔을 깨달음으로 얻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 깨달음을 통해서 슬픔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슬픔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순서와 달리 제시해 준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되겠다고 말해왔다까지가 경험의 끝이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끝부분은 이 밤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부터가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느꼈냐? 밑줄쳐 인간의 모든 고귀한 것은 한결같이 슬픔 속에서 생각한다. 생산된다. 여기 밑줄 치세요. 이 사람이 다시 깨달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러면서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밑줄 칠게요.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 처음 해봤잖아. 깨달음 재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슬픔은 인간의 영혼 밑줄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나의 신님을 지그시 다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깨달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1번에 5번이 맞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신이여 거듭되는 슬픔으로 나를 태워 나의 영혼을 정화하소서. 뭐예요?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3번에 사람들 왜 모를까?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언덕 여러분 이별이 손끝에 있다는 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손만 놓으면 이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서러움이 먼 데서 찾아온다. 이별을 통해서 서러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강언덕 풀잎들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상그늘 속에서 산벚꽃이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은 서리법이고요. 여러분 도치법 서리법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고독이 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누구나 슬픔을 겪고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시각적 심상이고요.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서리법. 그러니까 모든 꽃은 아픈 곳에서 핀다.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은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손에 닿지 않은 거 다 산 뒤에 있대. 그리운 것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서 꽃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1번 2번 맞죠? 3번도 확인했죠? 이해됐습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B에서 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거나 자식을 이별했다, 자식과 이별했다 라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슬픔은 괴롭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도 합니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은 그렇게 추론할 수는 있어요. 얘가 진짜 가족을 잃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우리는 이 시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숙제를 별로 안 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좀 쉬라고. 선생님은 중요한 것만 먼저 내드릴게요. 소랑 결혼은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3부터는 시나리오예요. 여기서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까지만 92페이지까지만 아주 좋죠 여러분. 아주 좋죠. 여기까지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